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네버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미증시는 다시 한번 3대 지수가 고른 반등을 보였습니다. 발표됐었던 경제 지표도 여전히 소비가 받쳐주는 경기의 성장,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된 내용도 보면 고용도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가리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전일 실적 발표 내용이 또 반영이 되면서 테크주의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0.4% 오르면서 5,745포인트 선까지 고점을 높였고요. 나스닥 지수도 종가 기준으로 0.6% 오른 18,190선, 그리고 다우 지수도 0.6%대 상승하면서 42,17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고용이 탄탄함이 확인이 됐습니다. 간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를 했는데요. 21만 8천 건이 나왔습니다. 한 주 전보다 4천 건이 줄었다고 하는데 지난 5월 12일부터 18일 주간 이후에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3천 건도 밑돌았고요. 그리고 GDP, 2분기 실질 GDP가 공개가 됐는데요.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 증가율이 3%로 집계되면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에도 부합이 됐고요. 그리고 한 달 전에 발표가 됐었던 잠정치와 동일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상무부는 올해 1분기 성장률을 기존 발표된 1.4%에서 1.6%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제유가 간밤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사우디가 석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었던 배럴당 $100 유가 목표가 있었는데 포기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조만간 산유량을 늘릴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귀결이 됐는데요. 국제유가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배럴당 $68까지 다시금 내려앉았습니다. 네, 전체 매부를 통해서 시장 분위기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에너지주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했고요. 다른 섹터 안에서는 M7 종목들은 좀 약간 혼조를 보이면서 큰 폭의 강세는 반도체 쪽에서만 나왔고요. 다른 섹터 안에서는 좀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섹터에 있어서의 강세, 그리고 임의소비재 쪽에 있어서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쪽에서의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일단 가장 탄력이 좋았던 반도체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4% 안팎의 상승세, 강한 상승을 나타내면서 반도체 섹터의 강세를 이끌었죠. 이 브로드컴도 1%대, AMD 3%, 퀄컴의 주가도 2.6% 강세를 보였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인텔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도 강세를 보였지만 그동안 연일도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밤 사이에는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인 0.4% 강세에 그쳤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0.18% 소폭 하락을 했고요. 애플의 주가는 0.5%대 소폭 올랐고 구글은 0.5% 상승했습니다. 전일 그 글라스를 공개했죠. 오라이언이라고도 부르고 우리는 또 오리온이 굉장히 익숙한데 그 발표하고 나서 사실 주가가 크게 반영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제품이긴 한데 아무래도 상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멀리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0.08% 소폭 하락을 했고요. 바로 아래에 있는 넷플릭스와 디즈니의 주가는 좀 엇갈린 가운데 디즈니만 1%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마존과 테슬라는 모두 쉬어갔습니다. 특히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테슬라의 주가가 밤사이 1%대 조정 보였고요. 전일 투자 등급과 투자 목표가 하향 조정과 함께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GM과 포드는 나란히 반등을 했는데 포드 쪽 주가가 조금 더 올랐습니다. 자, 맥도날드, 스타벅스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그 구독제, 월 구독료 9,900원짜리 구독제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죠. 물론 이제 시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이게 또 미국 쪽으로 다시 흘러가지 않을까, 사이렌 오더처럼 미국 쪽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는 모양입니다. 주가는 2% 가까이 올랐고요. 여행 관련한 종목 가운데서는 크루즈 관련한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바로 옆에 있는 필수 소비재는 여전히 혼조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스티로더의 주가는 반등세 지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월마트의 주가가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코스트코도 0.7%대 하락세, 그리고 쭉 내려와서 에너지 섹터를 보면은 지금 사우디 쪽에서 증산을 한다. 그만큼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은 그에 따른 가격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여전히 경기 부양책을 펼쳐내고는 있지만 그 수요가 좀 부진하다라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급 늘리는 부분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가운데 에너지주, 엑스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등의 종목들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요. 최근 강세를 보였던 부동산주가 어제는 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퀴닉스 1%대 하락세 나타냈고요. 바로 옆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까요? 헬스케어 섹터 최근에 계속 부진합니다. 일라일릴리 어제장에서는 좀 버텨내는 모습이었지만 밤사이 1.65% 하락을 했고요. 존슨앤존슨, 에브비 등의 종목들도 그다지 큰 폭의 반등을 하지 못했고 암젠이 2%대 강세 가운데 머클 주가는 1%대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주가도 0.26% 하락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오랜만에 소폭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이게 뭐 반등 폭이 그렇게 의미 있진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웰스파고의 주가가 무려 5%대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 등의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JP모건 등의 이런 금융주 쪽에 있어서의 좀 악재가 터지자 페이팔의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밤사이에도 3.5% 강세 보였고요. 그 옆에 있는 카드사 3사도 모두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특징적인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살펴볼게요. 네, 네 가지 네.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반도체 우려를 불식시켰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정말 좋았었는데요. 간밤 폭등했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됐었는데요. 14% 올라가면서 끝이 났습니다. HBM과 D램의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안에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날아올랐고 그 안에서의 대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9달러 돌파하면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살펴볼게요. AI 최대 수혜주로 거론이 됐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회계 부정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행동주의 펀드 힌덴버그가 지난달 28일에 회계 부정을 이유로 슈퍼마이크로에 공매도를 걸었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이 같은 소식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가 급락한 바 있었습니다. 힌덴버그가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법무부가 이번에 정식 수사 들어갔다라는 그 평가받고 있는데요. 12% 급락하면서 장 막판에 이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양새였습니다. 402달러에서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스트코 살펴볼게요. 코스트코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경기를 가늠하는 그 실적이어서요. 굉장히 주목도가 높았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좋았지만 매출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5.29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 5.07달러를 상회를 했지만 이 매출액을 봤을 때 799억 6천만 달러가 예상이었는데요. 797억이 나오면서 조금은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신중한 지출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서 실적에 그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진 못했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래도 주가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 하락으로 899달러에서 종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리바바 살펴볼게요. 중국이 유동성을 강하게 풀었죠. 이제 긴급 수혈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직전일에도 그랬고요. 오늘까지도 연속적인 그 흐름이 나왔는데요. 알리바바가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그 직전일에 7%에 이어서 10% 상승이 나왔고요. 핀더더 그리고 샤오펑, 바이두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강한 상승을 뽐내줬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자 미국 시장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펼쳐지고 있는지 미국 주식 이야기 머니 네버 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머니 네버 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 네버 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증시 포인트는 뭘까요? 확인해 보시죠.
1분기 대비해서 2배 성장한 미국 경제. 밤사이에는 미국 경제에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하나씩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날 증시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은 발표됐던 경제 지표였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대비 4만 건 줄어든 21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수치가 월스트리트 예상치인 22만 4천 건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서 올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도 전기 대비 연율 3%로 집계되면서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이 1.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2분기 경기가 반등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여전히 미국 경제가 건실하기 때문에 증시가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베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쑥 들어갈 만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전일에 발표됐었던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하면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우려가 올라왔지만 또 이마저도 그렇다면 B컷일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장의 심리는 정말 강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이어서는 종목 이야기 한입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입뉴스. 경쟁적인 AI 지출,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알파벳, 구글에서는 33억 달러 규모의 2개의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분기별로 12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경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34억 달러를 투자해 2개의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에 나섰습니다. 도체스터 카운티에 2개의 신규 데이터 센터를 추가하고 기존 버클리 카운티의 데이터 센터를 확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이미 25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한 구글은 남은 2024년도에도 분기별로 12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를 보고 있자니 마치 군비 경쟁을 지켜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비트코인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높아지는 변동성을 또 유의해야 하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주 만에 비트코인은 6만 5천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옵션 계약이 되게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동성,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움직일 것에 따른 염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 1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분석해 볼까요? 네,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4주 만에 6만 5천 달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만료를 앞둔 옵션 계약이 있기 때문인데 옵션의 규모는 58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중 20%는 이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고요. 즉, 금요일까지 6만 5천 달러 가격이 유지되면 최대 11억 6천만 달러어치의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과연 향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단기적인 변동성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 확인해 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인수할 만한 잠재적인 인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롤랜드라는 애널리스트가 엔비디아 인수 관련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광학 그리고 아날로그 네트워킹 관련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후보로 루멘텀 홀딩스라는 기업과 코이런트라는 회사를 잠재적 인수 대상으로 거론했다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서스케 하나의 롤랜드 애널리스트가요, 엔비디아의 잠재적 인수 대상 기업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롤랜드는 엔비디아가 현재 시스템과 네트워킹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선 연결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광학 및 아날로그 네트워킹 기술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루멘텀 홀딩스, 또 코이런트, 마벨 테크놀로지 등 기업이 잠재적인 인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엔비디아가 손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관련한 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마지막 한입 뉴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앙골라에도 진출할까? 스타링크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앙골라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앙골라의 통신 장관은 뉴욕에서 스타링크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진전이 있다라는 내용을 발언을 했습니다. 스타링크가 만약에 앙골라에 진출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요, 앙골라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앙골라의 통신 및 정보기술 장관 마리오드 올리베이라는 루안다에 기반을 둔 RNA 라디오에서 발언하면서요, 뉴욕에서 스타링크와 논의를 했으며 협의가 진전된 단계라고 전했습니다.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딜 체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네. 과연 스타링크가 앙골라에 진출하게 된다면 또 추가적인 얼마나 수익이 얻어질 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종목 뉴스는 밤 사이에 투자자분들을 많이 시름하게 만들었었던 소식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소송 리스크가 지금 불거지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네,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급락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소송 리스크에 노출이 되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게 된 건데 네.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미국 법무부의 검사는 힌덴버그 리서치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공매도 보고서를 공개한 이후에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회계 조작의 새로운 증거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 위반을 고발한 전 직원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 직원은 지난 4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경영진을 상대로 대부 고발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회계 조작과 또 이와 관련된 불편한 과거가 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요, 2020년 증권거래위원회의 광범위한 회계 위반 혐의에 대해서 1,750만 달러를 지불한 이력이 있는데요. 당시 이 기업은 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같은 위기에 노출이 되면서 주가도 급락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작년과 올해 정말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인데요. 최근에는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공매도를 하면서 관련한 보고서를 내놨는데 사실 그 내용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당시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네, 이 법무부가 행동에 나선 만큼 힌덴버그 리서치 공매도 보고서를 다시 체크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면요. 힌덴버그 리서치는 2020년 당시 회계 문제로 퇴출됐던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왔다고 지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부정회계 관행이 반복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던졌죠. 힌덴버그 리서치가 던진 또 다른 문제는 배임도 있었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CEO인 찰스 리앙의 형제들이 운영하는 기업들과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석연치 않은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이를 두고 수상할이 많지 순환적인 관계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힌덴버그 리서치는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정부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고 또 지적을 했는데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고성능 컴퓨터 및 부속품의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제재 품목에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제품도 일부 포함이 됐었고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이후에 이 해당 제품의 수출을 중단했으며 전쟁 이후 러시아에서 매출을 기록한 바가 없다고 설명을 했는데 힌덴버그는 이것이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힌덴버그는요, 도리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러시아 매출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3배나 늘어났다고 지적을 했는데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한 수출입 항목이 4만 5천 건이나 된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최근에도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밤 사이에는 더 많이 하락했죠. 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현지 시간 26일 주가는요, 12.17% 급락하면서 402.4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기업의 주가는 매우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말 이 300달러 미치던 주가는 올해 상반기에 1,100달러를 돌파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이 기업의 주가는 60%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급락 이야기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리츠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또 주가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딱 찍은 리츠 기업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리츠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네. 주거용 리츠도 있고 또 상업용 리츠, 헬스케어 리츠, 호텔 리츠 등이 있는데 요즘 주목을 받는 리츠는 이런 전통적인 리츠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 주인공은 바로 데이터 센터 리츠라고 하는데 26일 CNBC에 따르면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제임스 슈나이더 애널리스트는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강한 가운데 이 분야의 핵심주라고 평가에 나섰습니다. 이 리츠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175달러에서 185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슈나이더 애널리스트는요. 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강력한 AI 수요에서 비롯된 이 견고한 펀더멘털과 새로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전력 공급 부족 상황 등이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에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전력 문제가 있을수록 신규 데이터 센터를 짓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럴수록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가치가 더욱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다음 달 실적 발표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며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의 경영진이 수요의 지속 가능성이나 또 현재 가격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한다며 주가는 더 나은 성과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종합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이 기업이 어떤 또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구체적으로 또 네.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는요, 전 세계에 걸쳐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회사인데요. 이 리츠는 25개 이상의 국가와 또 50개 이상의 주요 도시에 걸쳐서 30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 또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 핵심 도시뿐만 아니라요. 서울과 도쿄, 홍콩, 싱가포르, 런던, 파리, 취리히 등 우리가 알만한 도시에는 모두 이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의 데이터 센터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요. 워낙 막강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거대 기업들은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의 인프라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3대장인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IBM과 오라클, 또 휴렛패커드, 그리고 엔비디아도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의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강한 수요와 더불어서 앞으로 상승세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리츠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골드만삭스의 이런 의견이 나온 뒤로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네,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의 주가는요. 현지 시간 26일에는 0.52% 하락하면서 162.06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보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리츠의 주가는 약 20%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를 밟고 있는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리츠 관련한 기업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여로의 열혈 함께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 정말 불이 났습니다. 우리 열혈처럼 뜨거웠던 시장이었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았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마이크론 덕분에 우리 앵커님의 의상도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마이크로나 정말 고맙다라고 한 줄 평을 좀 하고 싶어요. 네.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제 허벅지가 나만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하방은 지지했지만 상방으로는 언제 갈까 고민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일 만에 그 고민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전기전자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세를 언제 보여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제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 워낙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차익거리로 선물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하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순매수세로 돌아서나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뭐 매출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개선이 된 거죠. 증권계통에서도 1.11달러였고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계통에서도 이제 0.8달러 정도 얘기했었고 이제 모건 스탠리스도 워낙 공격적 리포트를 내놓다 보니까 저는 0.9만 넘겨줘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1.18달러가 나오면서 전망치를 상회하는 모습.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 훈풍에 따라서 마이크론이 얼마로 움직이냐 봤을 때 저는 한 4에서 5% 정도만 움직여도 선방했다라고 평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의 14%가 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럼 그 훈풍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 역시도 3에서 4% 이상 올라주면은 전 땡큐다라고 부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의 9% 넘는 반등세를 보여줬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3천억이 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는 굉장히 바닥을 잡았다.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이 돼야겠지만 어제만큼이나 그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점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팔자가 사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부담이었던 요소 중에 하나였었어서요. 좀 외국인들의 컴백이 지속되는지 그 기관의 구원투수 역할 계속 나오는지도 챙겨보시면서 반도체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장에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당연히 반도체가 되겠죠. TLB부터 살펴볼까요? 자, TLB, CXL 관련주들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 좋았던 하루였는데 어제 고가가 어제 종가 7.74% 찍으면서 13,600원 선에서 터치가 됐습니다. 지금 TLB 원체 이제 많이 떨어져 있었던 자리 같은데 팀장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동반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늘 AI가 삼성전자를 추천했고 저 역시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 특징주를 SK하이닉스를 또 꼽아드렸고 한미반도체도 열렬주로 소개를 드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럼 그 종목들을 제외하고서 가장 단기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봤을 때 TLB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TLB 같은 경우에 메모리 모듈이 필요한 PCB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은 HBM 후공정 검사 장비용 PCB 사업까지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메모리 모듈에 필요한 PCB도 만들고 있지만 이 HBM 메모리를 테스터하기 위한 이 테스터기에도 역시 기판이 들어가야 되죠. 장착을 해야 테스터를 하니까 그런 사업까지도 좀 이제 진출하겠다라고 발표했고 전 주요 매출처가 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이제 주요 매출처인 것이 가장 중요시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관련주 SK하이닉스 관련주, 마이크론 관련주가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때 가장 편한 부분은 이 세 가지 종목의 모든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가장 수월하겠죠. 그 종목이 좀 TLB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이크론에다가 이 SSD용 PCB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호실적을 발표했을 때 낙수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지금 HBM 3이나 4에 관련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들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CXL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CXL 2.0 기반 256GB의 모듈을 하반기에 양산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 하반기에 들어가는 모듈에 이 TLB가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전방 메모리 업체들이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생산 라인에서 낸드 플래시랑 레가시 반도체 생산 라인을 줄이고 이 생산 라인을 HBM으로 대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낸드 플래시 재고가 살짝 증가를 한 것은 인정을 해야겠지만 향후 SSD나 HBM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PCB를 납품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 출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순매수는 꾸준히 이어졌어요. 외국인의 순매수는 이어졌는데 어제 외국인이 강한 순매수 들어오면서 21선 돌파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된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HBM의 다음 주자가 CXL이라는 그 메모리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CXL로에 힘쓰겠다라고 공언을 한 바 있어서 관련주들 찾기에 굉장히 분주하거든요. 근데 TLB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고객을 두고 있어서 수혜를 볼 거다라는 관점에서 풀어주신 거고요. 그럼 지금 자리 목표가, 가격의 부담은 굉장히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제주반도체나 엑시콘이나 네오셈 이런 종목들 변동성이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가가 굉장히 흔들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TLB 같은 경우는 조용하게 그 뒤를 따라 붙을 것으로 판단돼요. 그래서 오늘 시초가부터 한 마이너스 3% 구간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손절가는 12,900원, 1차 목표가는 15,100원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로 사자 15,100원, 목표가 손절가 12,900원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볼까요? 어제 장에서 또 핫했던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역시나 어제 종가가 어제 고가 13만 2천 원 돌파가 됐고요. 양극재 관련주입니다. 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좋았죠. 중국발 수요가 좀 늘어날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코스모 신소재 평가해 주신다면요? 네, 2차 전지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말씀드렸었고 전고체 배터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양극재랑 리튬인데 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오후장에 강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도 코스모 신소재에 강한 수급이 들어와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능성 필름 및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을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양극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가장 주요한 매출처가 삼성 SDI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동반 수혜뿐만 아니라 삼성 SDI가 치고 나갔을 때는 그 관련 종목으로서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항상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실적 이야기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 2차 전지를 강하게 끌고 있는 것은 테슬라이면서도 알버말이기 때문에 정말 정통적으로 삼성 SDI랑 코스모 신소재랑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를 관심을 두고 있는데 매수를 하기에는 변동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보유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눌림목 공략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를 제외하고서 가장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은 삼성 SDI랑 그와 관련된 코스모 신소재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8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2차 전지 양극재 주에서 가장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양극재 기업 중에서 가장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양극재 수출이 반등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LG화학이라든가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방 완성셀, 전기차 기업으로부터의 수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한국 자원정보 시스템에 보시면 리튬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9월 12일부터 현재 2주 가까이 70.5위안 바닥을 확실하게 다져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책을 진행했을 때 물론 철강이나 뭐 히토류 이런 쪽도 있겠지만 2차 전지 완성셀에 대한 주문이 나올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지금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생산을 발표했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전고체 생산을 이제 양산을 2026년까지도 출시를 앞당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밸류체인에 있는 코스모 신소재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어제 날아갔는데 더 간다라는 관점이신 거고요. 목표가 받아볼게요. 네, 꾸준하게 기준금리 인하의 추가적인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한 투심은 꾸준히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어제 특히 기관의 순매수가 강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농후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손절가는 12만 6천 원 설정을 해드리고 1차 목표가는 14만 7천 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4만 7천 원 목표가 하단인 12만 6천 원으로 코스모 신소재 안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럼 2차 전지 궁금해서요. 어제 반등, 최근의 반등, 찐 반등이라고 보세요. 진짜 진바닥 다졌다. 네, 저번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말씀을 드릴 때도 바닥일 가능성이 90%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만약에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100%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3분기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 110%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3분기에 만약에 리튬 가격이 반등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거나 우리가 지금 확인한 뭐 LG화학이라든가 네.
포스코 퓨처엠 이외에 전반기부터 수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바닥권 가능성이 90%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는 제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드릴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늘 2차 전지는 매수 관점입니다. 매수 관점인데 드라이빙 시기는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재는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됐다라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2차 전지 원체 힘들었잖아요. 수요 자체가 살아나지 못했고, 근데 이제 중국이 돈을 풀면서 전기차도 잘 팔릴 거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고, 그 원자재,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탄산 리튬 가격도 반등 나와주고 있어서 괜찮다라는 쪽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세 가지 또 세 번째 살펴볼게요. 하나금융지주 들고 와봤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어제 5% 상승 보여주면서 6만 원 재돌파가 됐습니다. 근데요, 팀장님, 밸류업 제외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밸류업 지수 발표가 된 다음 날 주가 급락이었다가 어제 급등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네, 저 PBR 같은 경우는 제 투자 전략을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밸류업 지수 발표 전에 매도했다가 발표했을 때 한 3일 쉬었다가 눌림목을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수급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지수에 편입이 되거나 편입이 안 된 종목에 따라서 빠르게 조금 수급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맞는 것 같아요. 과연 11월에 ETF가 출시가 되고도 제가 밸류업 지수를 말씀을 드릴까? 만약에 지금 금융주라든가 지주사라든가 우리가 배당 수익률을 보통 4에서 5%를 잡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 밸류업 지수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기업들이 밸류업에 대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을 때 어떤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4에서 5%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업 지수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타깝게도 12월 중순 이제 ETF 출시가 된 이후에는 그냥 시세 차익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못했죠. 근데 맨 처음에 밸류업 지수가 공개됐을 때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100개 종목을 봤을 때는 울컥했다가 이 정부의 입장을 판단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 밸류업 지수를 할 때 당연히 주주환원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고 해왔고 앞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위주로 편입을 했겠지라고 판단했을 텐데 이 지수를 운영하는 운용사랑 정부의 입장에서는 골고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금융주들 중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종목이 왜 못 들어갔지? 라고 실망감을 표출했었는데 이게 진짜 실망감이었으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빨리 안 들어왔을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이 됐겠죠. 근데 이 지수가 발표가 됐을 때 저처럼 수긍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기업이 지금은 편입이 못 됐지만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면서 내년 6월에는 재편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KB금융과 마찬가지로 이 금융주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강하게 주주환원 정책을 한 이력이 있고 이번 10월에도 주주환원 공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수 편입이 안 됐죠. 근데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금융지주랑 KB금융이 이번에 지수 편입이 안 됐지만 그들의 이 노력과 의지를 봤을 때는 내년 6월에 재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업 지수 관련했을 때 하나금융지주를 반드시 봐야 되고 배당 수익도 4% 넘게 챙겨주고 분기 실적, 연간 실적 기준으로 꾸준하게 우수한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 STO 관련했을 때 저는 가장 안전한 종목은 하나금융지주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돼요.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부각이 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부각을 받을 것이고 비트코인이 부각됐을 때는 STO가 부각될 수 있습니다. STO 관련주 중에서 가장 펀더멘탈적으로 안전한 종목은 하나금융지주고 어제 기관이 강하게 매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맥점 잡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하나금융지주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업 지수 공개되고 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말들이 참 많았잖아요. 주주 환원의 의지는 참 강한데 조건 때문에 충족되지 못해서 편입이 되지 못했던 기업들은 이게 뭐냐, 뭐 실체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하나금융지주는 주주 환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들여다보자라는 관점이시고 그럼 지금 자리 목표가 어디로 설정 가능할까요?
네, 저는 매수가는 6만 1,000원에서 6만 500원 정도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제가 5만 7,500원을 잡아왔는데 의미 없다라고 판단되고 오히려 추가 매수가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6만 7,000원 정도 잡고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6월까지 꾸준하게 이 밸류 지수 업데이트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탄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7,000원, 57,500원 상단과 하단 체크해 보시면서 하나금융지주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전략, 오늘의 한마디 뭐라고 주실 건가요? 네, 오늘장 긴급 전략 모건이가 모건이 했을 뿐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모건이 했을 뿐, 모건 스탠리 말하는 건가요? 모건 스탠리도 되고 JP 모건도 JP 됩니다. 모건도. 그래서 우선은 그 글로벌 IB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사모펀드에 약간 좀 포장을 해놓은 그런 건데 그들의 포지션은 좀 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펀드마다 투자 성향, 제가 어떤 펀드는 어떤 성향이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뭐 약간 외국계 IB들이 약간 공격적인 성향으로 포트폴리오랑 이 포지션을 구축을 하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다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그들이 이 리포트를 발간하기 전에 약간 좀 내부적인 매매를 했기 때문에 어떤 징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징계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면 하는 것은 모든 투자자들의 바람이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경제 방송에서 격하게 다룰 그건 없을 것 같고 그들의 평가가 다소 좀 격앙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투자분들께서 인정을 해주고 어제 SK 삼성전자는 외국인 순매도가 꾸준히 나왔지만 순매도 금액이 상당히 줄었고 SK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순매수 금액보다 10배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 창구에 모건 스탠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약간 이 격앙된 리포트를 낸 것을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굉장히 이름이 비슷한 JP 모건 같은 경우는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아무래도 좀 일본계의 자금이 있다 보니까 이 HBM이 국내 완성 기업들이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일본 장비 기업들은 그 낙수가를 얻을 것이다 이런 리포트를 써줬죠. 그런 관점에서 투심이 변하는 가운데 이 하방으로 베팅했던 자금이 상방으로 강하게 변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단기 차익이 나오겠죠. 그때 눌림목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력하게 매도 리포트를 내보냈던 모건 스탠리가 어제 SK 하이닉스를 샀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찍어두면서 반도체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열혈주 공개해 주세요. 네, 제가 예전에 특징주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매수 타점이 온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글과 컴퓨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어제 AI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AI라고 한다 했을 때는 전력 설비나 뭐 시스템 반도체나 뭐 HBM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적 확인이 되기 전에는 보통 대부분 성장 섹터가 그렇죠. 어떤 실적이 뭐 하나 확인되기 전에는 먼저 소프트웨어로 움직입니다. 근데 보통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가 먼저 실적이 반영되죠. 이 하드웨어가 실적이 반영되고 나서는 어떤 성장성에 대한 투심이 나왔을 때는 하드웨어가 먼저 움직입니다. 하드웨어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보통 이 소프트웨어가 낙수 효과를 얻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 한컴 오피스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에서 실적이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뉴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 알파벳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33조 달러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AI 소프트웨어가 이 분봉상으로 좀 수급이 나오는 모습이고 SK하이닉스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인텔도 지난 4월에 이야기했던 네이버의 협업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네이버가 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진행했을 때는 뭐 이스트 소프트가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저는 이스트 소프트도 좋지만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을 가장 먼저 열혈로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증권가 리포트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한컴 오피스의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고 국내외 시장 판로 확보에 따라서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 어제 폭발적인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장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어디로 볼까요? 네, 지금 동시호가 19,510원 시작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시초가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8,300원, 1차 목표가는 네. 21,4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AI 국가 선포전, 총력전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인사이트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한글과 컴퓨터 열혈주로 받아보면서 인사드립니다. 저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루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의주에서는요 반도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죠. 자, 반도체 다 돌려나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왜냐면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정고점으로 다 돌려놓으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매수해서 기대해서 신고가를 경신했던 그러한 장밋빛 과거로 다시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국장에서 먼저 반영이 됐고요. 밤 사이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급등 그리고 여타 다른 반도체주의 상승을 야기시켰는데 과연 그게 오늘장의 국장은 어떻게 반영이 될지 앞으로 이게 다시 한번 완전 반전 드라마 쓰는 것처럼 그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 보자면요.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이다 뭐 이런 얘기 다시 한번 했는데 사만사온 추울 때도 3일은 춥고 4일은 또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추웠다 다시 따뜻해졌다 추웠다 따뜻해졌다 하는 건지 아니면은 모건 스탠리가 좀 잘못된 그런 판단을 내려서 너무 섣부르게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건지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 있나? 이렇게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내용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지난 6월에서 8월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진입니다. 매진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매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를 완전 일축시켰고요. 내년도 2025년에 대한 전망도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연간에 그 상당한 매출 기록과 또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 표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분기별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2024년, 2025년의 차트를 보시면은 2023년을 저점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두 회사는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에 놓여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도 지금 HBM3 12단 성공을 이제 하면은 세 회사가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이 좋은 게 뭐가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전체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자로 삼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좋게 발표되는 게 결국에는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자, 공급 과잉 우려는 다운시켰고요. 지금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를 업시켰습니다. 그동안에는 반대였죠. 공급이 과잉돼서 지금 가격이 또 과거처럼 뚝 떨어질 거야. 지금 레거시 반도체 봐. 지금 수요 줄어가지고 또 이거 과거처럼 우리 기억하잖아. 그때처럼 가격이 갑자기 뚝 떨어질 거야. 라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때도 얘기했던 게 과거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처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도 굉장히 조절을 잘 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현재 HBM의 주요 공급사로 열의를 하고 있죠. 지금은 현재 2파전인데 공급 과잉 우려에 지금 삼성전자까지 만약에 출시를 하게 되는 그 시나리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없었다면 너무나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전체 그 3파전이 마련이 돼도 그 3파전 하니까 또 피자 말고 파이 말고 파전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전이 요만한 게 아니라 이만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3파전으로 나눠도 전체 파이가 그러니까 파전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보다는 수요가 더 이만큼 늘어나서 그만큼 매출이 다 각사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의 비중이 올해 1.5%였다면 내년에는 6%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또 내놨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건강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투톱의 주가가 어제 급등을 했죠. 하이닉스가 9%대, 삼성전자가 4%대. 사실 만족스러운 주가 상승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종목 모두 앞에 일자가 붙어서 14%, 19% 정도는 올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짜 겨울은 이제 시작이다. 겨울을 부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죠. 그런데 겨울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겨울이 좋은 의미예요. 왜 좋은 의미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앞으로의 추이를 좀 예상을 해보자면 국내에서는 반도체 수출 관련한 내용도 계속 발표될 거고요. 실적 내용도 발표될 거고요.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그 월별 수출 데이터가 좀 안 좋으면 노이즈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겨울의 의미, 겨울에 추울 때 반도체는 실적이 좋았고 매출이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좋았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볼 때 이번 겨울도 우리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분석적으로 실적 장세 이 국면에서는 반도체 조정이 반복적으로 과거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조정 이후에 되돌림이 과거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그 되돌림 기간의 평균은 한 2분기 내외였고 대부분 낙폭을 되돌렸다라는 겁니다. 과거 2021년의 움직임입니다. 윈터 이즈 커밍 하면서 2021년 8월 정말 주가가 많이 하락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가는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한 102일 동안 주가 회복이 다시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저러한 움직임을 다들 기대를 하는 거죠. 마지막 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지금 수급도 봐야겠는데 어제 진짜 오랜만에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 전에도 드문드문 샀는데 14거래 내내 주야장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팔았습니다. 물론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라고 볼 수도 있고 전체 지수에 대한 매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외국인 그렇게 팔았던 외국인이 드디어 15거래 만에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를 사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 이제 어제 1일차 찍혔고요. 매도 행렬이 일단 멈춤을 기록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 기술주 주도력 회복을 위해서 지금 그럼 뭐가 필요한지 지금 시점에서 일단 반전의 실마리가 하나가 열리긴 했는데 그럼 앞으로의 추이를 보려면 뭘 봐야 하지라고 했을 때는 항상 여기 옆에 차트 보시면 반도체 제조사 매출하고 G2의 경기 선행 지수를 같이 항상 봐요. 그 흐름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회색을 보면은 G2의 경기 선행 지수고요. 지금 파란색이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의 매출입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매출은 쑥 올라와 있고 경기 선행 지수는 아래에 있다가 지금 위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꺾이면 안 되고 지금 G2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꺾이기보다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추이가 계속된다면 다시 한번 전체적인 모멘텀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이 2014년 이후 최저치다. 늘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어제는 또 SK하이닉스의 12단 적층 HBM3 양산시장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문제인데요. 삼성전자는 3분기 내로 그러니까 시장의 바람이고 예상이었습니다. 들려와야 할 소식이 있었죠. HBM3 12단. 8단 출하했다라는 소문은 일단 있어요. 삼성전자에서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이게 거래처, 고객사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줄 수 없다, 발언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8단도 이게 출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냥 됐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12단의 퀄 테스트는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8단처럼 되면 됐다고 좀 말해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지금 이야기가 없습니다. 3분기의 마지막 날은 언제죠? 9월 30일이죠. 아직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부디 좀 3분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좀 기다려줄 수 있으니까 4분기에는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주의 강세를 응원하면서 오늘 여의주에서는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개장 중계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윤여미 전문가,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략 먼저 좀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문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어제 좀 마이크론 실적이 좀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 사실 좀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얼마나 좀 희석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 어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만 그 매도세가 완화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 실적 지금 뭐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간 내에서 뭐 14% 이상 급등했고 어제 본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오전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앞에서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전기전자 쪽으로 9월 2일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순매수가 들어왔던 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결국 오늘도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도세 완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외국인이 계속해서 다시 수급 유입이 될 수 있을지 여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우 대표님. 네, 오늘 저는 이제 실적 시즌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벌써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맞아요. 오고 있고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조정 후에 상승하고 나서 조정하고 이제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그런 섹터들 안에서 종목들을 우리가 선별해 보자 이렇게 좀 작전을 세워봤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제가 컴다운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진짜?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제 시장이 사실은 요즘에 좀 전강 후약의 그런 흐름들이 좀 네.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 또 금요일 9월 달에 다음 주 월요일 또 하루 남았고 10월 달은 또 우리가 임시 공휴일이 또 지정이 되면서 핑퐁핑퐁의 그런 시장이 또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10월 첫째 주까지 좀 방향성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 좀 같이 가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조정 받고 나서 실적과 함께 어떤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 여력 있는지 그런 종목들 좀 선별해서 공략하는 전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어떨지 보자면 일단은 지수 상황은 소폭이지만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4% 소폭 오른 2677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12% 소폭 오른 780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에서는 하이닉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수 종목 1.7% 오른 18만 4천 원 기록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1% 가까이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 여타 다른 종목들은 오늘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좀 돌아오는 종목, 돌아오는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다시 돌아왔군요. 네, 오늘 돌아오는 지금 날이군요. 한 달간의 지금 거래 정지가 끝나고 오늘 좀 재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회사가 사실 거래가 정지했던 이유는 인적 분할 관련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적 분할 결과 방산을 좀 확실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다 몰아넣은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장비 같은 경우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주로 신설 회사가 설립되면서 글로 나갔기 때문에 방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전날까지 증권사들의 지금 목표가, 지금 이제 어떤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평균 34만 원 정도가 나오는다. 결국 이제 전고점이 33만 원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좀 반도체 2차 전지로 수급이 다시 몰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방산 쪽에 제왕이 돌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에 또 제가 볼 땐 분산 효과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선 같은 종목들의 오늘 장초한 움직임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가 되는 모습인데요. 지금 오늘장에서는 소폭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 대표님도 종목 하나 봐주시죠. 오늘 저는 좀 식품주 위주로 먹는 거? 네, 먹는 거. 네, 배고프시군요. 먹는 거 위주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사실 식품 음식료 업종이 그간의 데이터와 흐름에 비해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던 상태이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을 좀 꼽아보자면 롯데웰푸드라든지, 롯데웰푸드. 네,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적으로도 봤을 때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또 인도 법인에 대한 호재성도 남아 있고요. 이제 또 한 번 그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이 오게 되면 우리가 또 계절주를 빼놓고 호빵. 이야기할 수 없는데, 맞습니다. 호빵. 오늘 아침에
아침에 오는 길에 제가 어묵 먹어야죠. 어묵. 맞아 편의점에 잠깐 들렸는데 네. 벌써 그 삼립 호빵이 쫙 깔려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여기서 왜 제가 갑자기 호빵을 말씀을 드렸냐? 네. 이 호빵도요 K 디저트로 이미 수출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 받았습니다. 지금 호빵 호떡 네. 난리예요. 난립니다. 네. 네,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하다 하고 어찌됐든 오늘 아침에 좀 꼽아본 종목들도 실적과 관련 있고 3분기 또 4분기 때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또 반등의 시점에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산에 되게 유명한 게 씨앗 호떡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약간 또 웰빙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진출하면은 견과류 딱 넣어가지고 하면은 난리 미국인들 나겠죠.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다 접고 가서 씨앗 호떡 그래. 장사나 좀 할래요? 근데 그게 계절 장사지 않습니까? 아니 왜요? 한 번에 차갑게 하면 끌어들이면 되지. 되니까. 아, 차갑게 해서 아이스크림 얹어 주면 되고요. 비건 아이스크림. 지금까지 이 재능을 버리시고 부산으로 들어가시. 자, 특징 종목 이렇게 봤습니다. 갑자기 씨앗 호떡 네. 이름을 뭘로 해야 되나? 부산 씨앗 호떡으로 해야 되나? 잠깐 꿈을 꿔봤고요. 현재 동시효과 분위기는 뭐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소폭 상승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코스피는 0.19% 상승한 2,678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0.03% 강보합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은 좀 혼조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현재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의 종목들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 SK하이닉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어제 샀던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삼성전자 좀 팔았던 아쉬운 부분들이 오늘은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개장 상황 함께 하시죠. 딜사이트 경제TV가 대한민국 증시 개장을 알립니다. 9월 27일 금요일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9월의 마지막 금요일 거래일이고요. 오늘 시장 상황은 어제에 좀 환호했었던 시장보다는 다소 차분해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다들 사실 반도체에 있어서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서프라이즈한 그런 선물을 기대했고 바람이 있었지만 그렇게 또 시장에 반응을 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의 오늘의 움직임을 보면은 다소 이제 뭔가 냉정한 마음을 다시 한번 찾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과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게 될지가 관건일 텐데 일단 주가는 2% 넘는 상승 출발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삼성전자 장중에 매도로 돌아섰던 외국인 때문에 어쨌든 장중에는 좀 샀는데 막판에 좀 팔아가지고 결국에는 매도로 보였는데 이 매도 규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저는 좀 부여해보고 싶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엇갈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출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2,670선 초반에 등락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0.3%대 조정 보이면서 776포인트 선 현재 지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30전 내리면서 1,317원까지 빠졌습니다. 1,330원대가 엊그제 같은데 빠르게 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자, 오늘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SK하이닉스, KB금융, 신한지주, 삼성생명, 고려아연 정도만 상승을 합니다. 앞서 저희가 동시효과에서 언급을 했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시 인적 분할 후 거래 재개를 하고 나서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6% 넘는 상승 보이면서 32만 원 현재 재돌파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 밖의 종목들은 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소폭 하락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 등의 종목들이 모두 1%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현재 에코프로 BM 또 알테오젠, 에코프로 등의 종목들 모두 하락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시총 1위를 다시 한번 탈환하긴 했지만 어제 6%대 급등 그리고 오늘은 다시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 3%대 오르긴 했지만 오늘은 1%대 하락세. 에코프로의 주가 하락 그리고 HLB도 오늘 주가 조정받고 있습니다. 반면 클래시스 삼천당 제약의 주가는 강세입니다. 삼천당 제약
어제도 강세를 보였죠. 7% 오른 데 이어서 오늘도 소폭이지만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실리콘2의 주가도 소폭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요즘에 시장에서 대주전자재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 가운데 주가는 상승 추세 다시 한번 그려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5%에 이어서 오늘도 1.9%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됐는데 오늘도 한번 수급 내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가운데 한화솔루션도 강합니다. 5%대 강세고요.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어제 2%대 하락을 딛고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고 대한항공의 주가도 오늘 갭상승하면서 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생활건강, 금호석유, 최근에 금호석유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주가가 무려 6거래일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주가도 1%대 강세고요. 미래에셋증권, 고려아연, 한국전력 등의 종목들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NC소프트, 한미약품, 그리고 한진칼 등의 종목들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2에서 3%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밤사이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해서인가요?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섹터 가운데서는 지금 F&F 등의 종목들 상승 보이면서 섬유유복 업종이 강세입니다. 현재 주가 4% 넘는 상승이고요. 그리고 형제엘리트 계속 전달드리고 있죠. 이게 중국발 모멘텀을 좀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3%. 어제 좀 매물 출회되면서 11%대 급락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오르고 있습니다. 보험 섹터 강세고요. 철강금속, 화학,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경기 민감 섹터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전기, 전자 섹터 강세지만 반면 의약품 업종, 운수, 장비, 그리고 기계, 음식료 업종 오늘장 소폭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테마 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을까 보면은 AR 관련한 그 종목들 상승세고요. 오늘 자동차 완성차는 좀 쉬어가지만 부품주 좋습니다. 상신 브레이크가 7%대, 그리고 경창산업이라는 종목이 17% 강세고요. 반도체 대형주는 좀 혼조를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 부품, 재료단에 있어서의 종목들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한 중국 기업 여전히 상승세인데요. 오늘은 컬러레이가 14%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형성그룹 7%, 그리고 프리스타 신소재 등의 종목들 함께 상승입니다. 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화장품주도 강합니다. 코스맥스의 주가가 6%대, 청담글로벌 5%, 토니모리가 4%대, 한국화장품제조도 4%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의료기기, 진단키트, 우리 전선 관련한 종목들 일부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영상 콘텐츠 관련한 기업들도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코스피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보합권 등락 보이고 있고요.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이 좀 어제 화나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좀 오늘 냉정하네요. 네, 좀 약간의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약보합권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차트, 좀 코스피 지수를 조금 늘려서 보면 8월 5일 날 급락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9월 3일 날 급락했던 부분을 그래도 메꾸면서 W자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8일 연속으로 지금 어쨌든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약간의 좀 쉬어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좀 가장 긴 매물대에 좀 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저항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장에서 아무래도 좀 반도체가 좀 좋았습니다만 슈퍼마이크론 같은 사실 약간의 좀 일부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나라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좀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섹터에서도 약간의 제가 볼 때는 혼조세가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도체는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 더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이제 KB금융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좀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3%대 오르네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업 지수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좀 실망세가 좀 있었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딛고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등에 나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런 정부에 관련된 정부 주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금융주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좀 섹터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밸류업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에 좀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2차전지 섹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이제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 약간의 약보합권을 좀 보이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뭐 외국인 기관에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약간의 기술적인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저PBR 그다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수급의 흐름 자체는 좀 이론적으로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살짝 좀 제가 볼 때 힘이 빠지는 모습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약보합권 그러니까 0.2% 하락이고요. 코스닥도 0.3%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6위권까지는 모두 하락세고 지금 보니까 시총 상위 단 지금 한 50위권 내에서는 상승하는 종목 수가 한 6개 정도밖에 7개 정도 기업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지수가 이 정도 지금 버텨내는 거 보면은 다른 종목들이 꽤 오르나 봅니다. 네, 그렇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컴다운이 좀 맞았던 것 같고요. 진정해. 네, 진정할 필요가 있고 지금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조금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눈에 띄는 그 섹터들 보면은 뭐 네. 화장품, 면세점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중국 관련 기업으로 엮어야 되나요? 중국 관련도 영향은 있지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관련으로 너무 우리가 묶기보다는 네. 이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중국의 그런 수출뿐만 아니라 미국, 그다음에 중동, 뭐 동남아시아까지 뭐 유럽권까지 다 섭렵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뭐 이번에 뭐 우리가 긴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는 조금은 좀 기존에 비해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그 이제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요.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10월에 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 이제 뭐 면세점 섹터 안에 뭐 종목들이 들어와는 있지만 이제 외국인들 유입 또 출국을 할 때, 입국을 할 때 네. 그런 부분들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긴 연휴들, 뭐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 그리고 지금은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다민족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뭐 미국, 유럽 층, 뭐 동남아, 뭐 중국, 일본 정말 대체 누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비에 대한 부분은 꼭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유동성을 뭐 푼다 이런 이야기들을 떠나서 네. 우선은 이거는 잡고 가고 우리가 이런 뭐 매출에 대한 부분이나 K 뷰티에 대한 부분들 근데 또 K 화장품으로 봤을 때 화장품에 대한 매출도 좋지만 이제는 그런 미용 기기에 또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프팅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예뻐지려는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네. 예뻐지려는 그런 게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뭐 영화 섹터 올라오긴 하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은 다른 이슈긴 하지만 이제 컨텐츠 쪽으로도 저는 좀 한번 바라보면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 K라는 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 컨텐츠입니다. 컨텐츠가 없었다면 이 작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맞아요. 네. K-팝, K-콘텐츠, 문화적인 그렇죠. 부분들이 가장 먼저 좀 자리매김을 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좋은 게 이번에 네. CJ에서도 뭐 사우디 가서 또 이 미팅을 했었거든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도 거기에 나와 뭐 눈물의 여왕이라던가 선업티 이번에 저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난리가 났었던. 제가 못 봤어요. 그거 나이가 보시면은 들었나 봐요. 방송 못해요. 아, 그런가요? 예, 선제 생각에 방송 못합니다. 다음 주에 꼭 나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제가 웃으세요? 꼭 드라마를 못하시네 보러 우리 나오겠습니다. 남성분은. 네. 그래서 그런 컨텐츠도 비영어권에서 정말 1위를 10위 안에 이 모든 우리나라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기 네. 때문에 같이 컨텐츠도 K로 엮어서 보시면 다시 한번 이제 실적과 함께 뭐 CJ ENM이라든지 뭐 이제 엔터도 이제 배우들이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네. 같이 상승을 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화장품, 면세점, 컨텐츠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관심 종목분들에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콘텐츠 기업뿐만 아니라 엔터주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입니다. SM, JYP 엔터테인먼트 강세고요. 하이브의 주가도 소폭이지만 강세.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도 1.84%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뭐 여의도 시간도 그랬고 저희 개장 중계 시간을 통해서도 밸류 관련한 종목에 SM과 또 JYP 엔터테인먼트가 속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연말이 또 물 들어올 때다. 노를 저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 실적이 그만큼 나오게 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상황 전체적으로 확인해봤고요. 이제 특징적인 종목을 좀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상위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니까 일단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눈에 띕니다. 지금 23% 넘는 이거 컨텐츠 관련한 기업인 거죠. 24%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PMT가 요즘 계속 거론되는데 이게 반도체 쪽 종목인 거예요? 이거를 PNT랑 헷갈리더라고요. 이 종목이 계속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19%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급등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기업 내용을 좀 보니까 프로브 카드라는 웨이퍼 테스트에 소요되는 반도체 관련한 그런 부품 기업인 건데 이게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끌만한 큰 종목은 아닙니다. 530억짜리 작은 종목이라서 여러분 투자하실 때 유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한 기업 가운데 컬러레이가 지금 상위에 올라와 있고 덱스터 역시나 컨텐츠 기업이죠. 신과 함께 맞죠? 네. 이 기업은 9%대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뷰티 스킨이라는 기업은 8%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컨텐츠 관련한 기업이 또 상위에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징 종목 뭘 보시겠습니까? 오늘 아무래도 저는 하나 좀 골라보자면 그러면서 지금 고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왜냐면 네. 이게 제 금요일 뭘 항상 할지 나오죠. 너무 모르겠어? 극단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떡해요? 시장이 좋을 때는 너무 좋아서 네. 와 이거 다 말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싶고 시장이 빠질 때는 와 너무 팔아서 도대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나 오늘 이런 약간 이야기. 개별 종목들이 튀는 게 많죠. 네, 오늘 개별 종목들이 튀고 사실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섹터 안에 소속된 종목이 그 뭐 섹터가 올라가지 않아도 네. 그 종목이 올라가면 이 섹터가 올라간다는 그렇죠. 이야기 하잖아요. 저희가 또 그런 부분들도 또 선별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바쁘게 고르시는 움직이고 있는 걸 우리 앵커님이 캐치하셔가지고 제가 그렇지만 이렇게 자, 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제일 거. 관심 있는 거. 우선은 저는 그럼 오늘 이 덱스터 한번 오랜만에 보도록 덱스터.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덱스터가- 요 개별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우선은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는 특수 영상 쪽이잖아요. 네. 특수 영상 쪽이기 때문에 오늘 뭐 4x4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시상, 뭐 독일에서 수상을 했다, 뭐 영화 컨텐츠에 대해서 뭐 수상을 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네.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기술력들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덱스터도 왜냐면은 요즘에 그 OTT 관련해서 네. OTT 관련해서도 또 덱스터는 또 최근에 시각 효과상에 대한 수상이라든가 특수 영상 기술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는 이제 우리 시청층에 대한 그런 눈높이도 굉장히 높아지고 상상력도 풍부해졌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어떤 영상에 대한 기술력 이런 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좀 네. 보여져요. 그리고 기술도 너무 많이 발달했고 했기 때문에 이 오히려 가면 갈수록 이런 특수 영상에 대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 위주로 조금 계속 좀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영상 콘텐츠 전체적으로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그 흑백 요리사라는 맞아요. 콘텐츠가 엄청 이슈라고 재밌더라고요. 해요. 네. 전 아직 못 봤는데 이게 뭐예요? 흑백 요리사? 흑백 요리사가 이제 유명한 그 미슐랭부터 네. 시작을 해서 유명 요리사 20인과 네. 이제는 뭐 요리를 뭐 배우거나 아니면 네. 배운 적 없는 뭐 그런 요리사들 그래서 흑밥에. 80명, 네. 아마 80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흑에서 20명과 100의 20명이 남아서 같이 경쟁을 경합을 하는, 해요? 오. 경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데 저도 네. 한 1, 2화 정도만 봤는데 이제 우리 유명한 또 백종원 선생님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맛을 보고 하는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K푸드. 네. 잠깐 그 무슨 스튜디오 슬램이라는 기업이랑 연관 해가지고 네. 뭐 콘텐츠리 중앙도 좀 단기적으로 오르긴 했는데 오늘은 좀 쉬고요. 이런 이제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등에서 K 콘텐츠가 갑자기 뜬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드라마 뭐가 하나 뜬다라고 하면은 다른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이 우후죽순으로 좀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오늘 시점에서는 상승이 뭐 어떤 한 기업의 호재가 나왔다라기보다는 또 K 콘텐츠 중에서 인기가 많은 것이 거론이 되자 이렇게 또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수 상황
달라졌습니다. 강보합권으로 양시장 올라왔고요. 우리 윤여민 전문가님은 뭐 보십니까? 결국은 지수의 상승을 이끈 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상승 전환했죠. 네, 삼성전자 지금 1%대로 지금 상승 전환하면서 지금 65,000원대 네.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3%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거의 19만 원을 도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장 초반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슈퍼마이크로 같은 어떤 그런 이슈에 좀 약간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결국 마이크론에 대한 선풍이 좀 지속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두 반도체 대장 지금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고무적인 것은 이렇게 대장주가 좀 버티다 보니까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 관련된 종목도 같이 한번 올라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덩치가 좀 크긴 합니다만 뭐 HP, SP라든지 뭐 이제 리노코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결국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장주뿐만 아니라 소부장도 좀 같이 좀 전환이 되면서 사실 HBM 관련된 종목뿐만 아니라 뭐 D램이나 랜드 관련된 종목까지도 같이 지금 상승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좀 반도체가 오전에는 좀 지수를 캐리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외사가 사실은 뭐 윈터에서 커밍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최근에 또 베인앤컴퍼니 쪽에서 또 반도체 공급에 대해서 부족할 수 있다라는 또 어떤 반대적인 개념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들이 계속 지금 시각이 좀 혼동되고 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3분기, 4분기 또 내년에 어떤 실적이라든지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제 10월 달에 있어 삼성전자 실적이 좀 상당히 중요해지는 좀 그러한 순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중국이 지급 준비율을 예상대로 발표를 했죠. 0.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이전에 관련한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게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양 시장이 모두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반면 오늘 조선주의 움직임들은 좀 부진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4%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4%, HD 현대미포조선도 4%대, 한화오션의 주가도 2.9%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뭐 조선주가 하락하는데 딱히 이유가 있나요? 오늘 보니까 최근에 또 HD 한국조선해양은 컨테이너석 6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조선주가 이렇게 크게 밀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저는 수급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고 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그 슈퍼사이클에 대한 의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 자체가 반도체로 쭉 갔다가 바이오로 쭉 갔다가 돈이 또 없어요. 우리가 모든 자금을 다 털어서 살 수 네. 없기 때문에 수급은 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랜만에 반도체 올라왔다가 오늘 조금 오전장에 비해서 조금 내려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지만 이런 수급들이 좀 돌아가면서 수급이 실리는 섹터마다 종목마다 돌아가면서 수급이 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아무리 좋은 호재성을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네. 그 재료가 부각이 되지 않으면 그냥 수급의 그냥 순환이다. 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큰 문제 없지만 지금 수급은 오랜만에 또 올라온 반도체 쪽이나 또 다시 한번 조정받고 올라가는 뭐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 화장품이나 등등등 오늘 또 컨텐츠 쪽으로 굉장히 쏠리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수급의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한적인, 그러니까 우리 포트를 생각해 보셔도 내가 바이오를 다 채워놨는데 반도체가 이제 가. 그런데 바이오가 수익이야. 그렇죠. 팔고 반도체로 사야죠. 가야죠.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게 시장에서도 투자자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잉여연금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영향으로 이미 좀 기 올랐었던 좀 기어오른 거 아닙니다. 이미 올랐었던 조선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추르게 되면서 또 이 수급이 다른 쪽으로 또 유입이 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의 주가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은 큰 변화는 없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4% 이상 그리고 KB금융의 주가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대 강세입니다. 특징 종목도 봐주시죠. 최근에 좀 항공주들이 특히 LCC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밑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그래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진에어라든지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가 지금 2에서 3%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잘 몰랐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모자라다고 합니다. 아니 티웨이항공 주가는 되게 강하네요. 사실 진에어 제주항공은 거의 바닥권에서 조금 오르는데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는 티웨이항공 이미 튀어 있어요.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이슈가 좀 개별적으로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항공, 특히 LCC 관련돼서는 지금
동계 시즌에 네. 비행기가 모자라다고 합니다. 겨울에 다들 어디 그렇게 가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관군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행사들도 있고 있다 보니까 지금 증편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명절, 어떤 뭐 쇼핑 시즌 이런 것들이 계속 플러스가 되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섹터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죠. 뭐 카지노라든지 뭐 식료품이라든지 여기에 또 항공까지도 좀 같이 움직이면서 이런 성수기에 대한 부분을 좀 미리 주가에 좀 반영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숫자로서 좀 나타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가들이 너무나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빈지털이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권 관련된 좀 개별적인 좀 모멘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런 부분을 좀 따로 떼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좀 경기 민감 업종들이 지금 최근에 좀 수급이 좀 돌면서 돌아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어쨌든 이런 성수기와 좀 맞물려서 같이 올라온다는 점 한번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 눈치 보면서 이거 올라가도 되나라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다시 한번 반도체주에 힘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되게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 개별주 중에서도 물론 상승률 상위에는 엔터주가 또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SFA 반도체 그리고 리노공업 등의 종목들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고영, 하나마이크론 등의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고 있고 PSK홀딩스 주가도 3%대 강세입니다. 이 밖에도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YG, SM의 주가의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JYP가 5%대 강세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3%대. 내년에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죠. SM의 주가도 3%대 그리고 하이브의 주가도 0.7%대로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는데 엔터주 투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엔터주는 사실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엔터주는 사실 실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개별 아티스트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좀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셔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뭐 기업도 탄탄하고 지금 뭐 실적도 굉장히 좋고 뭐 그룹 자체적으로도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인기가 많아서 K-팝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티스트의 개별적인 그런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엔터 지금 굉장히 바닥권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연말이 되면 또 공연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해외 공연도 많아지기 때문에 좀 성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가적으로는 크게 부담은 없어서 지금 또 매수해도 좀 괜찮다라고 유효하다라고 보여지지만 투자하시는 분들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것들은 그런 아티스트들의 리스크는 좀 안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미니진 사태에도 조금씩 좀 해소가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됐어요? 조금은 어떻게? 이제 결론은? 계속 좀 정리가 되고 있지만 이 지난번에 나왔던 이야기처럼 그렇게 뭐 엎치락 뒤치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하이브나 JYP나 뭐 SM도 이 신인 그룹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엔터주 지금이 좀 바닥권이어서 매수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가주시죠. 네, 일단 뭐 개장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 사실은 뭐 10%대까지 좀 급등이 나왔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좀 밑거리가 좀 달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반등을 통해서 지금 이제 사실은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부분을 다시 한번 방산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이 방산 섹터 중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만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현대로템, LIG 넥선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눌림목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떤 수급에 대한 온기가 좀 섹터 전체로 퍼진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컨벤션 효과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인식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수급을 좀 받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중심으로 해서 현대로템, 뭐 LIG 넥선까지 방산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롱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눌림목일 때 좀 매수하는 전략도 분명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체 시장 맵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면은요, 전체 섹터가 일제히 오른다라기보다는 군데군데 파란불과 빨간불이 모두 혼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도 어제 같이 올랐었던 전력기기 설비 관련한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강세를 보이는데 SK하이닉스 어제 9%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 좋습니다. 4.5% 가까운 상승이고요. 삼성전자도 초반에는 조금 갈피를 못 잡긴 했지만 다시 한번 0.7%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1%대 강세고요. 오늘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약간 혼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0.7%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 삼성 SDI도 약보합권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가운데 효성중공업은 오르지만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은 3%대 쉬고 있고요. 그러면 LS일렉트릭 봐야죠. 현재 0.42% 함께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금융주 안에서도 다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 밸류업 관련한 지수에 편입되지 않은 종목인 KB금융이 가장 탄력이 좋은데요. 현재 주가 3.69% 강세고요. 포함되지 않은 하나금융지주의 주가도 1.4%, 그리고 신한지주도 1.4%대 강세고 보험 관련해서는 장 초반에는 함께 오르나 싶었는데 지금 하락 전환할 종목이 좀 눈에 띄네요. 삼성화재도 1.04%, 0.14% 약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한진카의 주가 오늘 2%대 하락세, 그리고 지주사 가운데서는 LS의 주가가 4%대 강세, 두산이 1.56%, CJ가 0.4% 상승이고요. 최근 증권주 움직임이 계속 좋습니다. 키움증권 1%, 삼성증권도 1%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시장 볼까요?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의약품 업종이 일제히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조그만 제약바이오주도 비만 치료 관련해서 삼천당제약 정도를 제외하고는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면 삼천당제약도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고요. 0.85% 강세, HLB 그룹주 쉬어가는 가운데 시젠 정도 조금 올라가고 HK 이노엔 이런 종목들을 함께 모두 쉬어가고요. 대형 바이오주도 하락입니다. 전체 시장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장 초반부터 하락이고 셀트리온의 주가도 1.68% 하락이고요. 한미약품의 주가도 4%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고 서비스 업종 내에서도 이런 또 엔터 관련한 종목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컨텐츠나 이런 종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쪽이 굉장히 빨갈 텐데 관련해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오락문화 안에서는 엔터주가 대부분이죠. JYP 엔터테인먼트 6%까지 상승폭 더 키웠네요. SM도 4%, YG 엔터테인먼트 3.97%, 파라다이스, GK를 비롯한 카지노 관련한 종목들도 여전히 강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엔터주 이렇게 뜨거운데 정말 무겁군요. 0.8% 정도로 소폭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안에서 오늘 화학주의 강세가 계속 두드러지고 있죠. 화장품주도 그렇지만 순수 화학 종목들도 강합니다.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5%대, SKC는 2%,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1%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와, 코스맥스 6% 넘는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얼마나 오를까요? 한국콜마가 어디 있을까요? 왜 제 눈에만 안 보이죠? 여기 있다. 0.8%대. 상대적으로는 좀 덜 오르는군요. 현재 코스맥스에 대비해서는 조금 덜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시장 한번 쭉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개별적인 섹터 또 테마가 형성된 쪽이 많습니다. 물론 반도체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어느 쪽을 투자를 하면 좋을지 오늘도 탑픽 꼽아보겠습니다. 윤여민 전문가님. 네, 오늘은 제가 좀 탐방을 다녀온 종목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스피어파워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좀 공시가 나왔습니다. GAM과 지금 이제 조인 벤처를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장에 좀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GAM 같은 경우는 지금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가 다이 캐스팅이라는 어떤 종목 그 기술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시장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로 이제 테슬라가 좀 기가 캐스팅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술을 도입하는 부분들, 이와 관련돼서 완성차,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러한 좀 기술을 공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서두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공법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열 처리 관련된 부분들 비용을 아끼고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친환경 어떤 공법을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서 스피어 파워 같은 경우도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서 지금 기업 자체적으로도 지금 장부 재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유 자산 가치가 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상당히 좀 횡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가권에 좀 머무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담 없는 가격대로 좀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높게 10,000원, 손절가는 5,000원으로 타이트하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어 파워 새롭게 탐방을 다녀온 기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피어 파워 현재 파워군요. 스피어 파워 현재 주가는 3%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 잘 참고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아침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저는 삼양식품, 오랜만에 또 삼양식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왔다가 또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지금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런 수출에 대한 증가 또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삼양식품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불닭 브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상반기 글로벌 판매가 거의 5,4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이제 역대 따져봤을 때 상반기 최대 좀 기록을 한 모습인데 이 뭐 매출이 이제는 1조 원대 돌파를 뭐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뭐 동남아 쪽으로는 그 지역 그 국가에 맞춘 맞춤 전략으로 또 음식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올 초에 너무나 그 불닭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주가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고평가가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런 어떤 상승분을 그래도 조금은 반 정도 반납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매력적으로 매수할 수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또 이 공장을 완공하게 되면은 더욱더 그 수요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삼양식품 목표가 우선 1차적으로 60만 원 정도 선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50만 원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현재 주가 1.28%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점 한 45만 9천 원 선까지 밀렸다가 최근에 반등 보이면서 54만 원 선 현재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탑픽 종목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개장 중계 두 분 감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궁금증들이 정말 많습니다. 궁금한 질문들 모아 답변 풀어가 볼게요. 오늘은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동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오늘 장에서도 궁금한 종목들, 질문들 몰아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열어볼게요. 오늘 첫 번째 질문, 제대로 사고친 하이닉스 나와 있는데 딱 그 질문 뜨자마자 한번 웃으셨어요. 어떠한 이유일까요? 뭐 사실 사고를 쳤다기보다도 저는 이게 뭐 예정된 수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어제 그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뉴스는 역시 이제 세계 최초로 HBM3E 12단 제품을 양산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이제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 뭐 이제 어제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재료의 영향도 있겠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저는 그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 영향을 좀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하락폭이 좀 더 컸어요. 사실 삼성전자와 대비해서 봤을 때 하락 기울기도 더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등의 강도도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SK하이닉스가 이번 올해 3월에 그 HBM 그 3 8단 제품을 업계 최초로 납품을 하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이제 기술력을 증명한 부분이고 역시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에 있음이 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반도체 업종을 둘러싸고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았고 노이즈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유독이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뭐 제기됐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반도체 겨울론 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마이크론이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라는 부분. 역시 이런 근거가
HBM 시장의 성장에 대한 그 전망이 어떤 그 중요한 근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좀 우호적으로 네. 지금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세하게 풀어주셨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도 있거든요. 이 키워드에 발맞춰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서 말씀 주셨죠. HBM3 8단 이미 3월 달에 엔비디아에 납품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또 한 번 12단 생산 들어갔다라는 소식. 삼성전자보다 결국에 이제 HBM으로만 따졌을 때는 큰 형님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사실 앞서도 언급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의 어떤 중요한 플레이어들이 삼성,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인데 네. 뭐 아시겠지만은 SK하이닉스의 지금 점유율이 절대적이에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그걸 따라가는 입장이고 마이크론이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를 하면서 내년까지 HBM의 그 점유율 한 20%까지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 8%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이크론 입장에서 사실 좀 약간 한번 강하게 좀 던져본 건데 과연 마이크론이 그 정도의 점유율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의 지금 점유율이 아직까지는 압도적인 우위 상태고 지금 요번에 이제 12단까지 양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흐름들이 당분간 더 유지가 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만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좀 이제 잘 SK하이닉스를 추격할 수 있는 이런 그 동력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퀄 테스트 통과 그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내성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뭐 지연이 됐다, 뭐 통과가 됐다, 설들이 흘러나와도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도 않는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전환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 기조가 좀 이어질까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승기를 잡아가는 분위기가 연출될지요? 사실 이제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게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밸류에이션상으로는 이제는 저평가 영역이에요. 네, 스탁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렇죠. 한 12개월로 봤을 때 12개월 그 포워드 PR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한 9배 수준, 네. 뭐 SK하이닉스가 5배 수준이에요. 그것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의 영역인데 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못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수급이 좀 돌아서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특히 SK하이닉스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심심치 않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제 서서히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은 반등의 근거로 충분히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좀 과하락의 영역에서는 벗어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많은 분들이 SK하이닉스 궁금해하셨을 텐데 지금 좀 더 이 지속이 될 거다라는 관점에서 풀어주셨고 하이닉스 차트도 열려 있네요. 지금도 상승폭을 키워가서 3.4% 상승 어디까지 좀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한 20만 원은 넘어갈까요? 1차적으로는 일단 20만 원을 목표 출하 20만 원 돌파 여부를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20만 원이 돌파가 된다면은 여기서 이제 위로 조금 더 열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제 또 단기적인 또 차익 실현의 욕구들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이게 당장 오늘부터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당분간은 약간은 좀 이런 거죠. 이게 좀 올라온다 그러면 좀 차익 실현도 좀 해보고 네. 일부 물량은 그리고 또 이제 조정을 받으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또 재매수하는 이런 전략도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급등에 따른 이 소화 물량이 좀 출회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 가능성도 좀 괜찮다라는 쪽에서 답변 받아봤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질문은요. 해상 운임 관련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해상 운임 폭등 위기일까? 라고 달려 있는데 일단 해운주 쪽으로 좀 시각을 맞춰봐야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그 미국 항만 노조죠. 국제 항만 노동자협회가 30일까지 이제 사측이 이제 미국 해양협회인데 합의를 못하면은 노조원 2만 5천 명이 파업에 나서겠다. 결국 이렇게 이제 지금 미리 좀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지금 이런 그 해운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이 이 좀 항만 노조가 이렇게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막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답변 봐볼게요. 예,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조금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막지 않는다는 얘기는 대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지금 정권 입장에서는 항만 노동자들은 자기 편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지 세력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한 그런 어떤 지금 그 스탠스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홍해후 후티 반군 리스크까지 점증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발 리스크가 계속해서 뭐 휴전 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휴전 아니다라고까지도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도발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 해상 운임 더 올라가겠죠. 사실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뭐 홍해 이 반군 리스크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이고 뭐 새로운 건 없어요. 계속해서 뭐 이게 휴전을 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물류 비용은 좀 커져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파업이 현실화되면은 여기 따라서 이제 뭐 수출입이라든가 보관 비용이라든가 수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또 급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결국 이게 단순히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 물가의 상승 가능성까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물가의 인상으로 이어질까 봐.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물가를 억지로 좀 잡아놨는데 어렵게 몇 년에 걸쳐 잡아놨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다시 그 상승의 리스크가 현실화가 된다면 이건 사실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이제 우리가 2002년도에 마지막 항만 파업이 있었는데 이때 서부 항만들이 한 11일 정도 운영을 멈췄습니다. 이때 하루에 한 10억 달러 비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이게 완전히 이제 타결이 되고도 한 이 여파가 한 6개월 정도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파업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좋은 지금의 어떤 그 해결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매크로적인 측면까지 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네요. 이 국소적으로 해운주, 해상 운임만 좀 바라볼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해운주로의 영향, 어쨌든 지금 자리 해운주 이 영향으로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네. 더 갈까요? 사실 이제 이게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공급망의 어떤 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감안되면 또 이거 해상 운임비가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된다면 해운 관련주는 역시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거예요. 다만 이제 정부가 또 가만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중재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선사들도 지금 만약에 뭐 일괄 운임 상승을 요구한다든가 이러기에는 선복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과거처럼 뭐 코로나19 때처럼 그렇게 막 물동량이 막 일시적으로 막 급증을 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또 한쪽에서는 뭐 이번 그 만약에 파업으로 간다 그래도 영향이 과거처럼 크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일단은 중재 가능성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꼭 이게 무슨 그 어떤 그 해운 관련주가 지금은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태의 진행을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자르듯 더 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일단 어떻게 또 정세가 흘러갈지 모르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주신 거고요. 그럼 오늘장에서 해운주 시세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장의 해운주는 어떠한 표정을 그려가고 있을까요? 자, 지금 HMM 0.2%대 상승, 현대글로비스, 보합권, 페노션, 대한해운, 흥하해운까지 시세 자체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은 아니다라는 부분 해운주 체크되고 있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쪽인데요. 엔터 들고 와봤거든요. 엔터주, 반전의 시간일까? 정말 아픈 손가락 너무 힘들었잖아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바닥권에 맴돌고 있는 엔터주 이제 드디어 추세 잡았을까요?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좀 이제 바닥은 좀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면은 뭐 JYP도 그렇고 또 하이브도 그렇고 뭐 YG도 그렇고 전부 다 이제 그 거의 52주 최저가 수준까지 갔다가 이제 조금 반등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좀 바닥을 확인하는 국면이 좀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잡았다라는 부분에서 말씀 주셨고 좀 더 자세하게 파볼게요. 자, 세 가지 포인트. 엔터주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수준이다. 진짜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밸류업도 추정 자금 유입 가능성, 밸류업 지수 포함이 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ETF 11월에 상장이 된다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하고 대형 4사 2025년 영업이익률이 무려
YOY 기준이겠죠? 38%의 증가. 네. 하나씩 풀어볼게요. 사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반토막 수준까지 왔어요. 네. 이게 사실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꽤 주가의 흐름이 좋았는데 결국 하반기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제 여기서 더 좋아질 게 없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상대적으로 엔터 업종은 상당히 수혜를 받은 업종이에요. 네. 뭐 음반 판매량의 급증이라든가 물론 이제 콘서트는 못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음반 판매로 상쇄를 하고 여기다 이제 굿즈라는 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먹거리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엔터주들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에 여기에다 아티스트 리스크라는 게 또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죠. 각사들마다 그렇게 이제 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뉴스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하이버도 이슈 네. 이 부분까지 이제 악재가 끊이지가 않으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대비 절반 이상 수준까지 하락을 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이제 그 엔터 관련주들도 거의 바닥에 온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밸류업 추종자금 ETF 이제 11월에 좀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관련해서 좀 더 주가 상승 트리거 될까요? 사실 이제 SM하고 JYP가 이번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사실 뭐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호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상이 됐으면은 호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예상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어떤 전체적인 지수의 구성에서 네. 이들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라는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호재들도 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그 아티스트들의 컴백이라든가 또 새로운 그 아티스트들의 데뷔라든가 특히 SM하고 JYP 같은 경우는 4분기에 신인그룹 데뷔가 예정돼 있고요. 에스파라든가 NCT 또 신보 나올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내년에는 이제 좀 빅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방탄소년단이 이제 완전체 컴백을 할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YG는 블랙핑크가 이제 그 완전체로 또 이제 컴백을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이 어떤 실적에 있어서의 어떤 개선의 가시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실적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럼 예. 우리 스탁을 한번 봐볼까요? 오늘 현 시점 시세 봐볼게요. 네. 지금 하이브가 0.3% 가까이 그리고 JYP가 오늘은 제일 독보적이네요. 어제장에선 SM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JYP하고 SM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은데 이거는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밸류업 지수의 영향이에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엔터 시세까지 살펴봤고요. 달려볼게요. 우리 마지막 질문까지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9월의 끝자락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끝이잖아요. 9월의 마무리 전략 어떻게 챙겨볼까요? 사실 이제 지금 뭐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미국 증시라든가 해외 증시 대비해서 지금 굉장히 좀 못 올랐죠. 네. 뭐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사실 뭐 이게 반도체에 대한 이슈라든가 최근에 이런 부분이 불거지면서 반등의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반등의 어떤 그런 수익률을 좀 내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의 저점은 좀 확인이 된 것이 아닌가 바닥 이런 다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닥은 잡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오늘 뭐 어제부터 시작돼서 좀 이제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의 어떤 정상화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또 중국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신흥국 시장에는 상당히 어떤 네. 그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쪽만 좀 짧게 이야기 주세요. 자동차 조선 낙폭과대 섹터 사실 9월에 굉장히 소외 많이 받았었거든요. 괜찮나요? 최근에 사실 뭐 조선에 대해서는 뭐 이제 사실 뭐 수주에 대한 또 긍정적인 얘기들도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밸류업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이제 현대차의 인도 법인 IPO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낙폭이 많이 커져 있던 섹터들이 오히려 네. 이제는 또 반등장에서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저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조선 괜찮다. 우리 자동차 시세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원체 이제 최근에 많이 못 올랐다 보니 현대차인데 오늘은 좀 빠집니다. 어제 올라가더니 예. 오늘은 하락. 우선주도 하락. 기아는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부품주까지 최근에 이제 인도법인 IPO 그렇죠. 기대감으로 온기 퍼지던데 현대차 볼까요? 부품 볼까요? 뭐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품주들도 그 어떤 그 인도 법인과 연관이 돼 있는 부품
주, 예를 들면 뭐 SL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화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시세가 최근에 좀 긍정적이었는데 이런 흐름들이 아마도 좀 현대차와 연동이 돼서 움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까지 그리고 부품주까지 연동해서 묶어서 봐야 된다. 라고 말씀 주시면서 9월의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팀장님 보내드릴게요. IM증권 신사업 추진 이동근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2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우리 딜사이트 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